아프리카 초원의 야생말은 흡혈박쥐를 제일 무서워한다. 흡혈박쥐는 동식물의 피를 빨아먹으며 사는데 늘 야생마의 다리에 달라붙어 말이 아무리 화를 내도 끝까지 태연하게 피를 빨아먹고 나서야 길을 떠난다. 흡혈귀를 가지고 있는 말은 어떤 방법을 써도 결국 산채로 죽음을 맞는다. 그러나 동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흡혈박쥐가 빨아먹는 피는 극소량이며 야생마에게 전혀 치명적이지 않다. 즉, 야생마가 목숨을 잃는 진짜 이유는 흡혈박쥐에게 당한 이후 느끼는 분노 때문이었다. 돌려 말하자면 흡혈박쥐는 단지 야생마의 죽음을 유인할 뿐이고 야생마가 이 유인에 격렬한 감정으로 반응한 것이 직접적 사망의 원인이다. 이에 따라 심리학자들은 사소한 일로 크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과실로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현상을 야생마 엔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토닥토닥 책앤톡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미디어 숲에서 펴낸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장원청은 중국 최초 국립종합대학인 런민대학에서 사회학 석사를 받았고 심리와 경제 분야 도서를 저술하고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상황이 부딪히고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을 하고 산다. 이 책을 통해서 그럴 때마다 상황에 따른 이해와 발생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프롤로그에서 전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공감되었던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서로를 좋아하는 법칙. 사람들은 종종 강아지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강아지를 좋아할까? 이유는 아주 많다. 강아지는 충성심이 있고 말을 잘 들으며 또 영리하다. 하지만 강아지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강아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단순히 우리를 좋아하고 보기만 해도 꼬리를 흔들며 진심으로 기뻐하기 때문이다. 사회심리학에는 서로 좋아하는 법칙이 있다. 이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아름답거나 똑똑하거나 혹은 지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단지 그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좋아한다. 우리는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바라는 동시에 우리가 그를 좋아한다는 걸 상대방이 느끼길 원한다. 데일 카네기의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 마술의 대가인 서스토는 40년 동안 연기하며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고 수많은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신기한 마술을 선보였다. 또한 총 6천만 명의 사람이 그의 공연표를 샀고 마술가 중에 마술가라는 칭찬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성공의 비결을 그에게 물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은 학교 교육과는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다. 네. 왜냐하면 그는 어렸을 때 불량하였고 마술 지식도 풍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두 가지 독특한 장점이 있었다. 하나는 그가 무대에서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마술사면서 연기자이기도 했고 그의 모든 세밀한 동작과 모든 어투는 세심한 연구를 통해 나온 것이었다.
그는 관중의 심리를 꿰뚫어 봤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관중의 시선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끌어당겼다. 또 다른 독특한 장점은 바로 그가 진심으로 관중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었다. 이 장점은 부지런히 배우거나 열심히 해서 숙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서스토는 이 기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대부분 마술가는 관중들의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한다. 무대 아래 앉아있는 이 바보들을 속이는 건 너무 쉬워. 그러나 서스토는 달랐다. 그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여러 번 말했다. 나는 이 관중들을 사랑해.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에게 감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저의 공연을 보러 옴으로써 비로소 제가 생각했던 생활을 이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장의 무기로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가 마술 기법을 연마한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관중이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것이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다.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처럼 진심으로 상대방을 좋아하면 그 역시 나를 좋아하게 된다. 말로 무언가를 표현할 필요 없이 나의 진심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것이며 상대방도 분명히 그 진심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좋아할 것이다. 같은 이치로 우리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겉으로는 다정해 보여도 이러한 싫은 감정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마련이다. 꼭 실력으로 승패가 갈리는 건 아니다. 사격수 게임. 세 명의 사격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들 사이의 오난이 너무 깊어 화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싸움에 이르렀다. 이 세 사람 중 갑의 사격 기술은 가장 뛰어나 10발 중 8발을 맞췄고 을의 사격 기술은 보통으로 10발 중 6발을 맞췄다. 마지막으로 병의 사격 기술은 가장 떨어져 10발 중 4발만 맞췄다. 만약 세 사람이 동시에 총을 쏘는데 한 사람당 한 발만 쏘도록 허락한다면 과연 누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을까?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말고 먼저 우리는 사격수 각각의 최선책을 생각해보자. 갑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사격술이 자신보다 못한 을을 먼저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갑이 한 것처럼 만약 을이 병을 먼저 제거하면 그는 반드시 갑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을의 최선책은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갑을 먼저 제거하고 그 후 쉽게 병을 죽이는 것이다. 병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최선책은 먼저 갑을 제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갑의 위협이 을보다 크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결에서 가장 먼저 죽게 되는 사람은 사교술이 가장 좋은 갑이며 사교술이 가장 떨어진 병이 살아남을 확률이 오히려 가장 높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사격수 게임이다. 갑, 을, 병 모두 서로의 사격 수준을 아는 상황에서 사격 대결의 승부수는 의외로 사격술의 좋고 나쁨에 비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격술이 가장 안 좋은 병의 생존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여러 명이 참가하는 대결에서 승리의 여부는 단순히 참가자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격수 병과 을이 실질적으로 연맹 관계를 맺어 손을 잡아야만 생존에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치는 바로 가장 큰 위협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손을 잡고 가장 큰 위협을 제거하면 그들의 생존 확률은 높아진다. 경쟁 상대와 협력하여 다수의 대결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것은 산업 경쟁에서도 많이 쓰이는 책략이다. 펩시콜라와 코카콜라 두 회사 간의 게임은 아주 좋은 예시다. 음료 소비 시장에서 그들은 물과 불처럼 공존할 수 없는 경쟁 상대다. 서로 간의 치열한 경쟁은 잠시도 멈춘 적이 없다. 일단 한쪽에 병고가 생기면 다른 한쪽은 불난 틈을 타서 상대의 시장 점유율을 침범한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여러 해 동안 두 회사 모두 큰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음료 시장에 제3자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 음료 시장에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두 거대한 회사가 사격수 을과 병 사이의 동맹처럼 줄곧 일종의 협력 경쟁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만약 탄산음료 시장에 뛰어들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그들은 이심전심으로 공세를 펼쳐 제3자를 스스로 물러나게 하거나 철저하게 패배시킨다. 두 거대한 회사는 서로 수차례 충돌을 일으키면서도 한 번도 서로에게 해가 되는 상황을 만든 적은 없다. 두 회사가 진짜 대비하는 상대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 사격수 갑이다. 따라서 다수의 대결에서 각자의 생사만 생각하는 것은 유일한 해결 방법이 아니다. 또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요인 역시 실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협력할 줄 아는 것, 특히 실력을 비교하여 잠재적인 협력 동맹을 맺는 것이 때로는 진정한 승리의 길이 되기도 한다. 어떤 유리창도 함부로 깨트리지 마라. 깨진 유리창 효과는 범죄학 이론으로 미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윌슨과 범죄학자 조지 켈링이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1969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가 이와 유사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짐바르도는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자동차를 준비해 그중 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버리고 보닛을 열어둔 채 범죄율이 높은 뉴욕 브롱크스 지역에 주차해 두었다. 다른 한 자동차는 반대로 치안이 상대적으로 좋은 캘리포니아주 중산층 주민이 사는 지역에 주차해 두었다. 예상대로 범죄율이 높은 곳에 주차되었던 차는 그날 바로 누군가 훔쳐갔고 중산층 지역에 주차했던 차는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 후 짐바르도는 중산층 지역에 있던 차의 앞유리를 망치로 쳐서 큰 구멍을 냈다. 겨우 몇 시간이 지난 후 그 차는 누군가에 의해 도둑맞았다. 이 실험에 근거하여 윌슨과 켈링은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이론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만약 누군가가 한 건물의 창문을 깨뜨리고 이 창문이 제때 수리되지 않는다면 이 깨진 창문은 어떤 시범 표시가 되어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창문을 깨도록 만든다고 생각했다. 또한 오랫동안 이 깨진 창은 사람들에게 무질서한 느낌을 줄 것이고 이로 인해 범죄 역시 만연해질 것으로 생각했다. 사실 이 효과는 기업관리 면에서도 중요한 교훈적 의의가 있다. 실제로 우리가 일할 때 예방적 관리라고 불리는 한 가지 사상이 있다. 관리 중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 실마리가 보일 때 그 싹을 없애야 하고
어떤 창문도 먼저 쉽게 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핵심 가치를 침범하는 일부 악한 존재는 반드시 처리하여 싹트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이런 속담이 있다. 사람이 앞날을 고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데 우환이 생긴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모두 작은 문제가 쌓여서 만들어진다. 우리는 항상 창을 깨트리려는 활시를 팽팽하게 잡고 어떤 창도 쉽게 깨트리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번잡한 격가지를 모두 잘라버려라. 오컴의 면도날.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이자 프란치스코의 수사인 오컴은 동일한 이론, 동일한 문제의 논중 과정 혹은 여러 가지 해석과 증명 과정에서 절차를 최소화하고 간결하게 증명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요약해보면 필요하다면 격가지를 늘리지 말라라는 것이다. 그 후 사람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 원리를 워컴의 면도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 원칙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실 네모난 것이라고 하나의 이론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보는 달은 왜 모두 동그란 것일까? 그것은 달이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가 달을 보면 그 순간 달은 동그랗게 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돌려 다른 곳을 보면 달은 다시 네모난 모양으로 변한다. 그러나 달은 본래 동그란 모양이라고 다른 가설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두 가지 이론 중 어느 것이 관측 사실에 부합할까? 논리적으로 그것들은 모두 자기 일관성이 있기에 둘 다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둥근 달 이론에 비해 네모난 달 이론에 관련된 가설은 불필요한 가정이 너무 많다. 워컴의 면도날에 근거하면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는 달이 네모 모양이 아니라 동그랗다고 믿는다. 미국의 유명한 마케팅 대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어느 대형 기업의 판매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100만 건의 판매량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는 제일 우수한 마케팅 인재를 모집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회의를 열어 토론했다. 그 결과 고객 유형별로 몇십 개의 마케팅 방안을 끌어냈다. 이때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 문제에 오컴의 면도날 법칙을 응용하자고 건의했다. 여러분은 왜 각각 다른 고객들에게 각기 다른 신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렇게나 많은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까? 대기업이나 판매자들에게 한 번의 거래로 100만 건의 신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결국 직원들은 다시 한자리에 앉아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며 차례차례 각종 방안을 비교했다. 또한 간소화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 한 가지 방안으로 통합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된 한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바로 수백만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업에서 신제품을 판매할 때 그 고객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증정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수십 개의 방안은 하나의 방안으로 간소화되었고 고객 선물 리스트를 통해 그들의 목표는 실현될 수 있었다. 사회적 분업이 점점 정교해질수록 관리자들은 점점 완벽해졌으며 체계화되고 제도화되었다. 각종 번잡한 관료주의적 태도와 잡다한 문서, 빈번한 회의 유형도 그에 따라 많아졌다. 이로 인해
기업의 업무 효율은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최근 몇 년간 의식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평평한 관리를 추앙하기 시작했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훈련된 평평한 조직 구조를 만들었다. 물론 오컴의 면도날은 잔디 깎는 기계가 아니므로 함부로 마구 벨 수는 없다. 단지 사물의 법칙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파악한 후 조잡한 것은 제거하고 진짜는 보존하여 복잡한 것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오컴의 면도날에 의거하여 마구 폭격을 가하고 심지어 필요한 가지를 베어내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잘못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짐에 따라 디자인 면에서는 미니멀리즘을 따지고 조직 관리에서는 행정기구의 간소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생활에서도 점점 간단한 생활 이념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 모두 오컴의 면도날 법칙이 구현된 사례다. 아인슈타인의 격언 중 세상 만사 가능한 한 간결해야 하지만 너무 간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다. 간결하지만 간단하지 않는 것이 오컴의 면도날 법칙의 정확한 사용 방식이다.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토닥토닥 책앤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